중간에 했던 그 논문들 같은 경우는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 자료는 따로 안 올려놨어요. 그건 안 올려놨고,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저는 그 지금 원광대학교에서는 기초교실에서 진단학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한방내과 전문의였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한의학 임상연구학이라는 약간 좀뭐 특이한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뭐 임상연구도 하다가 지금 이제 학교에 와서 임상연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임상연구라고 하면 대부분 뭐 RCT만 생각하시기 쉽지만, 오늘 얘기했던 뭐 증례 연구나 문헌 연구나 뭐 설문 연구, 뭐 질적 연구, 관찰 연구, 안전성 연구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최근에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임상 한 9년 정도 했던 임상이 출신이고, 지금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하려는 내용은 실제 이제 논문을 리뷰할 때, 저는 뭐 한방내과학회나 뭐 이제 뭐 경락경락회 뭐 이런 데서 이제 증례 같은 것들 논문들 리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제 리뷰어 입장에서 자주 지적하는 사항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아마 이 뒤에 사례 소개나 이런 거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뒤에 김성화 박사님이 또 한의학연구원에서 했던 사례 소개들을 많이 해주실 거라, 뭐 제가 사례 파트는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가더라도 뭐 자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상세한 실제로 진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리뷰어 입장에서 결과물만 보고 요거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걸 좀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출판되기 위해서 수면 아래서 어떠한 고생들이 이루어지는지는 또 뒤에 김성화 박사님이 아마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거 예시로 들 논문들이 이제 두 개 정도 되는데, 이제 제가 동신한방병원에 있을 때 저희 전공의들이랑 같이 했던 이제 논문들이고요. 그 하나는 이제 이지연 선생님이라고 2022년도 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 전공의 논문상 1등을 탄 논문이니까, 뭐 전공의들이 썼던 논문 중에서는 뭐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좀 퀄리티는 높은 논문일 거고, 또 요 하나는 이제 당뇨 관련해서 증례 연구 논문 쓴 게 있어서 이 두 개 위주로 할 거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많은 논문들을 이제 중간중간 얘기할 거라, 아까 보여드린 QR코드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어 체크, 예전에 제가 증례 연구 강의를 좀 쭉 해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증례 연구는 케어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쭉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케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증례 논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강의를 좀 해왔었는데, 좀 맨날 똑같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지겹고, 약간 들으시는 분들도 뭐 사실 다른 데서 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건 제 유튜브에다 그냥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생들이랑 뭐를 할 때, 이제 이거 뭐 똑같은 강의 잘 안 하고 그냥 이거 링크 주고, 이거 완전히 그냥 책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증례 연구 관련된 책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옮겨놓은 건데, 뭐 그거를 강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링크 해놨으니까 요거 이제 보시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1시간 동안 제가 모든 거를 다 말할 수는 없어서, 오늘 제가 주로 중점 둬서 할 거는 이제 출판하려고 논문을 딱 냈는데, 리뷰어 입장에서는 막 이런 게 너무 크리티컬해서 안 되겠는데라고 돌려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맨날 똑같은 걸 틀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할 거고, 좀 더 그 밑단에서 완전 기초적인 내용 궁금하시면 요거를 좀 한번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리뷰를 하다 보면 이제 여기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직내 논문 리뷰를 하면요, 맨날 그 투고하는 사람만 바뀌면서 똑같은 걸 다 똑같이 틀려와요. 그래갖고 저는 사실 리뷰할 때 아예 리뷰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냥 뭐 한 7장 정도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싹싹싹 지우고 보내요. 왜냐면 대부분의 증례 연구를 처음 쓰는 많은 연구자나 임상의들이 똑같은 걸 똑같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참고를 할 때, 최근에는 국내 논문들이 증례 논문들도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 거는 조금 틀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똑같은 거를 답습을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게 틀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박제해놓고, 이제 이런 논문 쓸 때 이런 거 좀 주의해라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서 기획을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논문 순서대로 그냥 쭉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제 제목이죠. 제목을 쓰는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뭐 무슨 질환을 호전시킨 한방 치료 1례 이렇게 써요. 근데 그러면은 치료를 내가 뭐 추나를 한 건지, 뭐 한약도
뭐 매일 성심 문담탕을 쓴 건지 뭘 쓴 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침도를 쓴 건지 뭐 약침을 쓴 건지 이런 게 없어서 치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자나 임상의들을 생각을 해보면 논문에다가 주요한 처방이나 약침명, 어떤 술기 같은 거를 기재를 해줘야 되고,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검색이 안 되면은 없는 자료거든요. 근데 제목에 그게 안 써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청심연자탕에 대한 그런 치료 사례들을 보고 싶은데 검색이 안 되면은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다른 사람한테 노출이 될 수 있게 좀 그런 그 제목을 좀 신경 써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한방치료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뭐 그냥 한의치료라는 단어가 좀 더 좋아가지고 그 단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제목에 또 증례보고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게 뭐 증례인지 문헌연구인지 뭐 설문연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라고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한의계 논문들도 국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인덱싱이 돼가지고 검색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핵맥산을 뭐 뭐라고 할까요? 뭐 이진탕을 IJINTANG라고 써놓으면 중국 사람들이 그게 뭔지 알까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논문 쓰면 중국 사람들도 좀 봐서 인용도 하고 쓰고 나중에 논의도 하면 좋겠어서 늘 이제 이 논문을 제가 빠뜨렸는데, 그 중국어 병음을 좀 병기하라고 하거든요, 제목에. 그래야 이거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검색에 신경을 써가지고 제목을 좀 써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리뷰할 때 이제 많이 코멘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인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초록을 되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전공의들이 써온 거를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되게 초록에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안 써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너무 자세히 드러내면은 뭐 좀 공격을 받을 거 우려를 하는 건지. 근데 보면 여기 제가 사례로 든 거에 보면 이제 여기, 어, 여기 보면 이제 어떤 평가지표를 써가지고 몇에서 몇 정도로 좋아졌다. 뭐 NRS는 8에서 1 정도로 좋아졌고, 뭐 그 불안 지표는 38에서 7로 좋아졌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실제로 좀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고요. 또 증례보고를 보면 뭐 인트로,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이렇게 쓰는데 사실 증례보고는 약간 다른 의학 논문이랑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메소드, 리절트, 섹션이 있어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오브젝티브 쓰고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클루전 써주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어떤 논문 리뷰가 저한테 왔는데 이렇게 뭐 그냥 이런 NRS랑 EQ5D랑 이런 걸 썼다라고만 왔길래 이게 뭐 얼마나 좋아졌는지 실제로 숫자를 써주고 부작용도 있는지 없는지 써주고 수능도 이게 약을 잘 먹었나 얼마나 뭐 한 달치를 처방했는데 그걸 뭐 2달 만에 먹었다든지 뭐 추적 관찰을 이 사람 뭐 한 3달 한약 치료해서 좋아졌는데 한 전화해봤더니 한 2달까지는 괜찮고 한 3달 지났더니 다시 나빠졌어요. 근데 이런 정보가 환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뭐 평생 주구장창 한약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써주라고 하고, 학생 때 뭐 아니면 여기 연구자분들 좀 계시지만 논문 우리가 볼 때 거의 다 안 읽거든요. 제목이랑 초록만 보고 그냥 땡 치지 내용 보는 경우가 사실은 저도 그렇고 잘 없기 때문에 초록에 웬만하면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넣어놔야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좀 봐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초록을 좀 그 글자 수가 허락하는 안에서 최대한 좀 자세히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진단명이 뭔지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어진 처방이나 혈의 같은 것들, 주요한 혈의 같은 거, 그다음에 평가지표나 추적 관찰 결과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초록에 넣어줘야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정보를 많이 볼 수 있고, 제가 리뷰할 때도 그렇게 쓰라고 좀 코멘트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논문에 이제 서론을 쓰잖아요. 서론을 쓰다 보면은 너무 서론이 이제 긴 경우가 많거든요. 증례는 사실 저는 길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이 이 증례를 도대체 왜 보고 했냐. 그거를 논문을 리뷰어나 독자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그래서 중풍에 대한 그런 증례 논문을 쓰면 뭐 황제내경에서는 풍이 뭐고 화가 뭐고 막 해가지고 화상체질에서는 그거를 막 다 의사학적으로 일대기처럼 서론에다 다 쓰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걸 막 모든 걸 언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증례 논문을 서론을 일반적으로 구성을 할 때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됐다. 증례 논문 일반적으로 할 때는 한 세 단락 정도로 쓰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내가 질환을 치료했잖아요. 그러면 그 질환이 정의가 뭐고 증상이 뭐고 뭐 유병률 발생률이 어떻고 그래서 양방에서 표준 치료를 어떻게 하는데 그거를 당연히 뭐 표준 치료에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뭐 의학적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후유증이 있으니까 양방 치료로는 뭐 기존 표준 치료로는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 대안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 하고 딱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끝내고 그러면 이제 대안적인 치료로 한의 치료 현황이 어떤지 그냥 간략하게 제시를 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부정맥에 무슨 생맥산을 썼는데 뭐 부정맥에 했던 연구들이 꼭 생맥산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내가 이제 생맥산을 보고를 할 거지만 기존의 침 연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항년회독탕이나 이런 거는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한의 치료가 이러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간략하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물론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지만 내가 부정맥에 생맥산을 쓴 거는 이건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부정맥에 생맥산을 쓴 거를 그냥 뭐 가스만 가지고 NRS만 가지고 그냥 평가했는데 나는 심전도랑 24시간 홀터를 써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좋아졌는지 보여줬어. 그래서 이런 새로운 치료법 같은 걸 제시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제 증례 보고를 이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왜 내가 이걸 보고하는지 그래서 이 서론을 일반적으로 세 개 단락 정도로 구성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쓰라고 이제 써오면 되고 이거 뭐 길게 쓰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뭐 이제 한글이나 워드로 쓰시니까 뭐 한 페이지 정도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뭐 할 말이 많으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서론을 막 길게 써야지 하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이제 질문을 저한테 해오시는 게 내가 논문을 쓰려고 봤더니 이미 이게 논문이 다 보고가 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근데 치료법과 어떤 환자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게 부정맥에 생맥산 증례보고가 이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해오시는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뭐 하나라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리뷰어를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가 다르겠죠. 뭐 똑같은 부정맥 환자라도 그 사람이 뭐 두근거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을 것 같다, 뭐 아니면 뭐 힘들다, 뭐 피로하다, 흉통이 있다, 동반되는 증상이 다를 수 있고 뭐 어떤 그거의 스테이지가 다를 수도 있고 중증도가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신부전인데 어떤 사람은 NIHA 1그레이드였는데 어떤 사람은 4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의 논문은 한 사람만 보고 했는데 나는 비슷한 사람 한 세네 명 모아서 보고 했다. 그것도 의미가 있고요. 치료가 당연히 처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핵맥산을 썼어도 나는 뭐 인삼을 당삼으로 바꿨어. 아니면 뭐 인삼을 되게 올려 썼어. 뭐 그렇게 다를 수 있고 아니면 뭐 한약은 똑같지만 같이 치료했던 양방 치료가 달랐어.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술을 했어. 뭐 이렇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방 치료가 달라서 그 치료가 다를 수도 있고 평가 지표가 다를 수 있고 기존의 한의 증례 연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뭐 NRS, 바스 이런 것만 썼고요. 최근에 한 5년, 10년 사이에 이제 어떤 질환의 스페시픽한 그 지표들을 병원 레지던트들이 쓰는 증례들은 이제 조금씩 나오거든요. 아직 증례가 대부분이 로컬에서 이제 개원하신 분들이 쓰는 경우는 잘 없고 그 병원 레지던트들이 이제 졸업 요건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스페시픽한 걸 좀 썼는데 그거 이제 병원 환자랑 이제 로컬 환자는 또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게 보고가 됐지만 1차 진료에서 이제 이런 걸 썼다. 이런 스페시픽한 지표를 써서 보고했다.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그게 꼭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맥에 뭐 두근거림을 썼는데 이 사람이 동반되는 증상이 뭐 불면도 있고 소화불량도 있어서 기존 연구는 뭐 그 두근거림만 얘기를 했는데 나의 이번 증례에서는 두근거리면 소화불량도 다 같이 이제 평가지표 썼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효과가 엄청 좋았다. 옛날에 연구는 뭐 되게 이제 오랫동안 치료했어야 되는데 나는 처방을 약간 바꿨더니 금방 막 2주, 3주 만에 좋아졌다. 뭐 이런 연구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한의계 연구 중에 증례 중에 좀 부족했던 게 추적 관찰에 대한 거랑 부작용에 대한 말들을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임상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옛날에 증례들을 보면 뭐 3달 치료했어요 하고 띡 끝나요. 근데 3달 정도 내가 한약으로 치료한 사람이면 사실 납보가 좋고 전화할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례를 바로 안 쓰잖아요. 한 몇 달 있다 쓰지. 전화해가지고 추적해봤더니 뭐 아직까지 괜찮아요. 혹은 뭐 3달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좀 나빠졌어요. 이렇게 더 긴 시간을 추적을 하고 뭐 어땠는지 혹은 뭐 부작용이나 효과가 언제부터 감소되더라 이런 거를 논문에 좀 같이 써주시면 더 의미 있는 자료들이 되고요. 또 이제 환자의 관점이라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나는 뭐 NRS나 바스 같은 숫자로 평가를 하지만 환자가 자기 입말로 뭐 이렇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뭐 이러거든요. 아, 나 뭐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둥거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거 그냥 뭐 좀 기다렸다가 한 1, 2년 뒤에도 안 좋아지면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또 부정맥 시술해야 된대요. 뭐 근데 안 해줘서 너무 좋아요. 라고 환자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논문에 써주시면 되게 좀 좋거든요. 이게 연구자가 좋다기보다 진료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논문 증례가 나왔는데 그 캡처해가지고 이게 한의원 블로그 같은데 홍보할 때 원래 치료 사례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가입해야지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의료법 상에 뭐 그냥 다 하시지만 옆에서 걸면 다 걸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쓴 논문 가지고 그거 홍보하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논문에 환자가 이렇게 좋아지고 병원 가서 뭐 수술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아요가 논문에 딱 들어가고 또 캡처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시면 저는 그게 되게 진료 어떤 경영적 관점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 와이프도 한의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논문 쓰면 그렇게 한의원 블로그에 올리고 약간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요게 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똑같을 수가 없다. 내가 한 그 치료한 거랑 기존의 논문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걸 찾아서 이제 보고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고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저는 했던 게 이제 약물 유발성으로 이게 환자가 막 이렇게 떨면서 오는 거예요. 이거 봤더니 리스페리돈을 먹어가지고 약간 약물 부작용이죠. 사실 뭐 약을 끊었어도 그냥 좋아졌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걸 이제 뭐 전침 쓰고 억간산 뭐 쓰고 해가지고 좋아졌던 거 이런 거 보고 하면서 이제 의약품 안전 관련 이런 게 있어서 거기다가 양약 부작용이다 뭐 이런 거 보고도 했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양방의 부작용을 한방 치료로 좋아지게 했다.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단 파트가 좀 중요한데 뭐 제가 또 진단학 교실에서 그런 것도 있고 논문 리뷰를 하다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뭐를 뭐 예를 들어서 편두통에 뭐 침치료를 해서 좋아지게 했어라고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편두통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냥 한쪽 머리가 아프다가 편두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두통의 진단 기준을 보시면 저도 이제 지금 오래되게 까먹었는데 뭐 중증도 이상이고 일상생활이 어렵고 뭐 4시간을 70, 하여튼 뭐 그런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게 맞아야지 편두통이지 그냥 한쪽 머리가 아파서 편두통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증례를 편두통에 침치료 증례 일래 썼는데 사실은 그게 틀리면 진단이 틀리면 모든 게 다 틀린 거여서 되게 이제 그 의과 쪽에서 한의계 증례 가지고 약간 좀 뭐라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 너네가 이 질환을 치료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질환이 아니잖아. 그럼 차라리 그냥 뭐 비특이적인 두통이라고 하든지 그랬으면 좋은데 욕심을 내 가지고 뭐 편두통이니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의 진단이든 뭐 의학적 진단이든 이게 성립을 안 하면 그 이유는 이제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민을 들여서 해야 되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할 때도 그냥 편두통이다만 쓰는 게 아니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되게 많은 질환들이 있잖아요. 뭐 종양일 수도 있고 뇌경색일 수도 있고 뭐 긴장성 두통일 수도 있고 약물 유발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왜 다른 질환이 아닌 편두통으로 진단을 했는지를 배제하는 과정을 쭉 써줘야 되고요. 근데 또 하나 많이 실수하시는 게 물론 이제 우리는 한의사고 검사 기계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하병원 진단 소견을 가지고 와서 쓸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논문에다가 지금 말한 이런 배제 진단을 두통인데 다른 여러 가지를 이제 배제하는 과정을 최대한 써줘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그냥 뭐 옆에 양방병원에서 편두통으로 진단받고 왔다. 그렇게 쓰고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참고 사항이지 내가 진단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진단을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환자를 병력 청취하고 뭐 신경학적 검진, 이학적 검진을 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두통으로 왔는데 이러이런 거 해보니까 물론 한계가 있죠. 뭐 이렇게 두통인데 뇌종양 두통을 오진 해도 놓쳤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오심부터가 없었고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한 그래도 6개월 전에 CT 찍어봤는데 뭐가 없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다 써서 이 사람의 다 들어봤더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고 나머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은 이렇게 배제해서를 쭉 써주고 그 다음에 뭐 검사 결과 같은 걸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새는 보니까 본인 핸드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마산병원 다니고 이러신 분들은 자기 핸드폰에서 그냥 검사 결과 다 불러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깜짝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 한의사들이 증례 쓰기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뭐 약물 같은 걸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아니라 검사 결과 같은 거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상 같은 거 보고 이제 의사가 확인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뭐 정상이었다, 뭐 소견이 이상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어떻게 내가 나의 진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좀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이제 이런 논문들을 참고로 다 올려놨으니까 보면 이 사람이 고혈압인데 뭐 당연히 이제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센셜 뭐 하이퍼텐션이겠죠. 근데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쿠싱 이런 걸 배제하려면 CT 찍어봐야 되고 하지만 뭐 한의원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쿠싱 증후군이나 고혈압에는 특징적인 어떤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없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쿠싱 때문에 고혈압의 가능성은 낮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크롬치나 슈팅이 아니라 크롬치나 세포죠. 그래서 크롬치나 세포종 이런 건 CT 찍어야 되니까 그밖에 뭐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왔을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쭉 이제 한 거고 이때는 제가 동신한방병원에 사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혈액 검사 자료 같은 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들을 다 얻어가지고 하면 되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한국의 의료 환경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로컬 의원에서 웬만한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이제 자기 클리닉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자랑 베드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이학적 검진하고 문진하고 당신 뭐뭐일 것 같으니까 이게 가능성이 높으니까 큰 병원 가시오. 아니면 별거 아니니까 그냥 뭐 안정하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학적 검진하고 병력 청취 한 번만으로도 한 7, 80%는 어느 정도 진단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취합을 해서 가능성이 높은 거 이제 써주시면 되고 이런 경우도 이제 여기 넣어놨는데 이제 이게 루이소체 치매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목에 추정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방병원에 왔는데 다행히 이 사람은 다른 양방에서 뭐 MRI 찍은 것도 있었고 뭐 한 것도 있고 뭐 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입원했을 때 막 이것저것 이학적 검진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다른 질환을 이렇게 배제했다. 근데 제가 진단명을 루이스의 치매 환자라고 안 하고 추정이라고 한 거는 뭐 100%알 수가 없죠.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 파킨슨 같은 경우는 죽은 다음에 부검해서 뭐가 이렇게 나와야지 알 수 있고 하니까 증상으로 다 추정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임상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요 앞에 거는 이제 병원에서 했던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병원에서는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의뢰해서 CT라도 딴 옆에 병원에서 찍어오고 뭐 다 하는데 임상에서는 사실 여기 이제 대부분은 아마 개원이 선생님이시들 근데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요건 이제 사실은 저 와이프랑 같이 했던 증명 논문인데 이거가 이제 임상적 추론을 일단은 병력 청취랑 이학적 검진 최대한 이제 하고 최근에는 한의원에서 이제 저는 뭐 신장질환 주로 연구를 하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한의원에서 사실 혈액 검사 어느 정도는 가능하시잖아요.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초음파도 뭐 다 하시고 심전도나 24시간 홀터도 요새 심전도 기기 20만 원이면 하티브라는 거 사가지고 다 그냥 개인용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거 띡 하면 다 나오고 제가 24시간 홀터를 조금씩 이제 로컬 의원에서 해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디서 나온 게 있어요. 이제 그 이름 까먹었는데 하이카디라고 있는데 그거 그냥 기계 사가지고
그쪽에다가 3만 원 내고 의뢰하면은 의사들이 다 판독해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환을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근골 깊게 본다 그러면 요새는 좀 이렇게 라포가 좋으면은 그 영상의학과에서 다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1차 의료 한의원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검사 기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제 가능성이 높은 진단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논문 리뷰할 때 이걸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그냥 바로 리젝 시키거든요. 나는 당신의 진단을 못 믿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한의 진단이 중요한데 한의 진단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그러니까 내가 이 환자한테 이 처방이나 치료법을 왜 썼는지를 이유를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되게 뭐랄까 형식적으로 기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이걸 보는 임상이나 연구자들한테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두근거림이 있는데 생맥산을 썼다. 생맥산을 쓴 이유는 짜자자자 잘 써놨는데 그럼 왜 당신이 뭐 황련해독탕이 아니고 천황보심단이 아니고 계지가 출부탕이 아니고 왜 생맥산을 썼냐를 써줘야 되거든요. 뭐 물론 모든 처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왜 황련제를 배제했고 왜 계지제를 배제했고 나는 인삼으로 갔어를 써줘야지 이제 그걸 연구하시는 분이나 임상의들이 보고 참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처방을 썼는데 다른 걸 배제했냐를 좀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증례 쓸 때 제가 이제 줄글 형태로 시간 순서대로 쓰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걸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한데 오른쪽에 이제 두 개는 제가 예전에 전공의 때 쓴 거고요. 맨 왼쪽에 있는 하나는 최근에 쓴 거거든요. 이 오른쪽에 두 개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별 고민 없이 차트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뷰 오면 다시 다 왼쪽처럼 이야기로 써라. 그러니까 지금 전공 선생님들 논문 보면 이렇게 차트 복사해서 붙여와요. 근데 아무런 되게 무지성으로 가져오는 제가 제일 화가 날 때가 보통 이렇게 올 때가 제일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줄글 형태로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내러티브잖아요. 증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읽는 사람이 리뷰어든 아니면 뭐 임상이든 이거를 좀 재배열해서 읽기 쉽게 재밌게 줄글 형태로 기술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뭔지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웃긴 게 또 그게 막 SCI 쓰실 때는 다 되게 잘 쓰거든요. 이게 SCI는 이렇게 다 줄글로 다 잘 써주세요. 근데 이거 한의계 쪽 쓸 때는 더 막 아까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해와가지고 물론 이제 다 제 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외국 의과에서 나온 증례 논문들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없어요. 다 줄글로 이렇게 써놓지. 그래서 이제 외국 그 꼭 한의계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양방에서 했던 증례 논문들을 보시면 아 저렇게 줄글로 써야 되는구나를 좀 아실 수 있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타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 정해진 서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나의 연구 결과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림을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요새 뭐 저런데 뭐 크몽, 숨고 이런 데 의뢰하시면 다 돈 내면 해주잖아요. 그리고 GPT도 있고 그래서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시면 되고 이거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사례로 들었던 당뇨 환자 한 달 정도 입원시키면서 이제 맨날 입원 환자는 혈당을 4번 체크하니까 한약 이 사람이 그 당뇨약을 안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약만 먹고 어떻게 좋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고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윤상훈 원장님이랑 같이 했던 건데 이 사람이 아니 그 유전성 무슨 질환으로 인해서 손을 이렇게 펼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치료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쫙 펼치는데 보면은 60초가 걸렸다가 여기 보면 이제 60초가 걸렸는데 치료 점점 하면서 손을 이렇게 쫙쫙 잘 펼칠 수 있게 제가 뒤에 이제 자료에 링크도 걸어놨는데 동영상으로 그런 거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되고 사실 이거는 뭐 답이 없어서 다만 타임라인을 해줘야 보는 사람이나 리뷰어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이걸 해놔야 내 한의원에 블로그에 걸 때 홍보하기가 환자들이 뭐 글 읽나요? 안 읽지? 그냥 그림 띡 보여줘야 그림이랑 영상 보여줘야 그 설득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법은 좀 최대한 자세히 해줘야 되는데요. 뭐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하겠지만 내가 우리 한의원 자료 가지고 특허 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논문을 쓰시면 안 돼요. 논문이 먼저 나오면
그 특허를 인정을 못 받거든요. 내가 우리 한의원에 뭐 경희 뭐뭐탕으로 뭘 이걸 산업화해서 특허 받고 싶어 하시면 논문 쓰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최영주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특허부터 이제 내야지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치료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은 거라면 최대한 좀 자세하게 뭐 여기 써놨는데 뭐 침이든 한약이든 이걸 보고 임상의들이 따라해서 재현할 수 있게 써주는 게, 논문을 쓴다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논문을 쓴다는 거는 공유하고 재현해서 확산시키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비방이어서 한약 처방 공개 안 할 거고 그냥 뭐 경이 무슨 탕이라고만 쓸 거야 하면 저는 그거는 리젝을 시켜요. 이거는 논문 쓸 거면 공개해라. 그거 아니면 그냥 돈 들여서 광고하지 뭐하러 논문을 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공개는 하라고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네, 여기도 이제 치료법 같은 경우를 무슨 약을 어떻게 썼는지 뭐 이렇게 표로 해주고, 침치료도 어떻게 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좀 써주라고 하는 편이고요. 뭐 제가 옛날에 썼던 것들도 좀 빼먹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 소견은 아까 이제 진단이랑 맞물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증례를 전공의들이 써올 때 보면은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검사 결과를 막 두 달, 세 달치를 싹 다 긁어가지고 논문에 다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거는 정상 소견과 비정상 소견을 다 합쳐서 이 사람이 질환이 진단이 뭔데 다른 거를 어떻게 배제를 하고 어떻게 해당 질환에 갈 수 있는지를 이제 임상적 추론 과정과 결부해서 검사 소견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쓰는 게 아니라 음성이어도 의미 있는 것만, 혹은 정상 수치여도 내가 이 진단을 진단하거나 배제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진단을 내릴 때 필요한 프로세스들에 활용했던 정보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스무고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단하는 게. 그래서 그 스무고개 할 때 필요한 정보들만 보여주겠다. 논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지면이.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뭐 길게 써놨는데 그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쭉 이제 쓰실 때는 여기 이제 앞에는 검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뒤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순서, 요것도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루이소치 환자인데 떨리거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떨림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잖아요. 뭐 파킨슨도 있고 약물 유발성 떨림도 있고 뭐 저혈당도 있고 갑상선도 있고, 다 그럼 배제를 해야 되니까 갑상선이 이상 없어서 갑상선 배제했다. 그거 하려고 요 앞에 갑상선 검사 수치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당뇨 때문에도 막 당뇨병성 고혈당 있는 사람은 막 무도병 같은 게 생기니까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당뇨를 배제했는데 앞에 보니까 여기 어디 아마 혈당 수치가 있을 텐데 혈당 수치 정상에서 배제했다. 그 다음에 MRI로 뭐 뇌경색 같은 거 이제 찍어봤더니 정상에서 배제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를 배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요거에 맞춰서 검사 결과를 좀 해주시면 조금 읽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검사 결과랑 진단이 좀 연동이 될 수 있게 요거 파트, 검사 소견 파트를 기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 예전에 오른쪽에 이거 다 옛날에 제가 썼던 건데 막 아무렇게나 막 써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긴장성 두통인데 뭐 콜레스테롤 수치나 흉부 엑스레이 결과가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에 크게 의미가 없어서 뭐 그런 건 안 넣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이제 넣어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 경과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순히 되게 날짜 순으로만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좀 증상을 좀 이렇게 뭐랄까 쪼개가지고 해당 증상이나 설문지 점수 변화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를 치료했는데 뭐 신부전 환자를 치료했는데 뭐 두근거림이 있고 피로감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걸 좀 쪼개가지고 표나 그래프 형태로 해주시고, 좀 이제 잘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 2024년 2월 7일 날 내원했다 이거를 논문에 써주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을 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증례 보고는 뭐 앞에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익명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환자가 증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남 산청의 95세 할아버지가 2월에 왔다 그러면 이거 봐도 누군지 딱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런 걸 좀 특정한 날짜를 쓰는 게 아니라 치료 1일차, 치료 90일차 이렇게 해서 내원일자를 모르게 좀 써줘야 되고요. 치료 경과를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써서 그냥 NRS 봤으면 쓰는 게 아니라 그 질환에 스페시픽한 자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통이면 그냥 NRS가 아니라 뭐 히트 6, 마이다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질환에 쓰는 평가지표들이 있거든요. 그걸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어떤 뭐 여기 보면 조금씩 이렇게 환자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서 써줬잖아요. 뭐 딸림이나 요통을 구분해서 써줬는데 이렇게 좀 구분해서 써줘야 읽는 사람이 좀 편하고요. 네, 뭐 이거는 예시니까 넘어갈게요. 또 이것도 치료 경과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보기가 좀 편하다. 그 다음에 이 화상 직내근 논문 예전에 이제 조성주 원장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SCI 냈던 건데 워낙 그냥 뭐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사진이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뭐 딴 거 없이 사진 보여줬더니 리뷰어가 그냥 수긍을 좀 해줬던 거고 이렇게 내가 피부 질환이나 뭐 그런 걸 한다면 사진만 잘 찍어줘도 이제 그 보는 사람이 이제 납득이 될 거고 뭐 지금 동영상을 볼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손 이제 쥐었다 폈다 하는 게 오래 걸리는 환자를 이제 윤상 원장님이 했던 건데 그 얼마나 이렇게 좋아졌는지를 치료 전후랑 뭐 며칠 뒤에 또 찍고 해가지고 영상을 해서 이걸 논문에 넣었거든요. 그 링크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리뷰어가 보고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치료됐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서 영상 같은 거를 좀 환자 동의 받고 사진이나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논문 쓰실 때 훨씬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경과를 할 때 부작용을 늘 빼먹으시는데 한의치료 부작용이 없었는지 이게 뭐 부작용에 대해서는 중증도랑 인과성이란 걸 같이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 지금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한의치료 때문에 생긴 거냐 아니냐를 이제 써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대조군이 우리가 없으니까 냅둬도 좋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환이 뭐 그래서 편두통 환자는 뭐 예를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냅두면 계속 나빠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료했더니 뭐 UPDRS가 이렇게 좋아졌어. 뭐 호했냐 스테이지가 뭐 2에서 1로 좋아졌어. 이런 거는 자연 경과는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 경과에 대비해서 이게 더 좋아졌다.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논문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치료 경과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뭐 MCID 얘기는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증을 얘기하면 통증 같은 경우는 뭐 바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15점, 20점은 좋아져야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바스가 90에서 87로 좋아졌어요는 사실 치료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질환별로 어떤 질환에서 뭐 어떤 뭐 바스든 뭐든 몇 점 이상 좋아져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MCID라 그래서 미니멀 클리니컬 임포턴트 디퍼런스라서 이런 게 이제 연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찾아가지고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환자의 관점, 환자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도 이제 치료 경과를 제시할 때 요 이제 환자의 관점도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과성 부작용 이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 MCID인데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고찰이잖아요. 그럼 고찰에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써야 되나 이걸 좀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찰도 뭐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런 내용들을 쓰라고 하는데 기존의 치료법의 한계가 뭐고 또 부작용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이 증례 연구로 제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문헌들 논문들을 쭉 보고 아 기존의 연구들이 뭐가 부족했고 내가 쓰려던 치료법이 보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보고를 한 거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났더니 어떤 환자 그 진료하는 임상이나 후속 연구에 이런 인사이트를 줬다. 그런 걸 이제 좀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부정맥의 모든 사람을 다 생맥상을 쓰진 않잖아요. 뭐 항연회도 쓰고 다른 처방 쓸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똑같은 그러니까 뭐 양방적으로는 똑같은 진단명이지만 우리가 이 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한방 변증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어떤 유전적인 걸 수도 있고 뭐 인종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한테 이런 치료법을 같은 질환이어도 이게 이제 뭐 양방에서 말하는 프레시전 메디슨이고 우리는 맨날 했던 거고 변증이고 그 얘기를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왜 치료 효과가 있었는지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기존에 안 썼던 평가 지표를 썼다면 아 기존에는 그냥 NRS 바스로만 평가했는데 우리가 파킨슨을 뭐 UPDR에서 평가를 새로 했더니 이렇게 좋아지더라. 부정맥 환자를 전에는 그냥 NRS만 봤는데 24시간 홀터로 한약을 줘봤더니 이렇게 좋아지더라. 이런 걸 좀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부작용이나 안전성, 그다음에 이제 후속 연구를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차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왜 내가 어떤 치료를 했는데 다른 치료법이 아니고 이 치료법을 썼고 환자가 왜 좋아졌는지 그게 한의학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또 요새는 웬만한 경혈이나 한약재는 실험 연구들이 꽤 되어 있거든요. 뭐 인삼에 대한 뭐 연구, 뭐 족삼리에 대한 연구, 웬만하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어떤 치료 기전에 대한 연구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올로지컬하게 내가 왜 좋아졌는지도 해주고 한의학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기허여서 뭐 생맥산을 썼다, 기음 양화여서 썼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써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고차를 사실 되게 길게 쓰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고민을 하시는데 막 일반론을 이건 증례 논문 리뷰가 아니잖아요. 증례 논문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론을 막 다 써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 이렇게 좀 내가 진짜 필요하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증례가 왜 가치가 있는지 뭐 아직 아마 서론에서 말했겠죠. 기존에 이러이런 연구들은 되어 있는데 내가 보고하려는 증례는 증례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이거 되게 의미가 있어를 고찰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쓰는데 결론은 보통 저는 이제 리뷰할 때 이렇게 써주라고 하거든요. 뭐 환자의 진단명이랑 주요 호소 증상이 뭐였고 어떤 치료법을 써서 어떤 평가지표에서 어떤 호전을 보였고 부작용이 낮고 수능도가 높아서 가치 있는 치료다. 이러니까 보고했을 거잖아요.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증례 연구를 막 엄청 막 부풀려서 결론을 내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증례 연구에서 증례 보고에서 관찰된 호전은 사실 대조군이 없으니까 뭐 그냥 좋아졌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법론상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 내가 한의 치료가 효과가 있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우수한 치료 사례가 보고됐다. 그래서 임상의들한테 해당 질환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환자들한테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들한테 치료법을 제안을 하는 의미가 있는 연구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러이런 연구들을 해야 된다 정도로 이제 결론을 써주시면 되고 너무 막 내가 이런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했고 효과가 있고 뭐 앞으로는 무조건 이걸 적용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강하게 가시면은 물론 이제 욕심이 나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리뷰어가 그냥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건조하게 블로그에 쓰셔도 되는데 논문에는 좀 건조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뒤에 사례 소개 이제 많이 하실 거라 사례는 그냥 넘어갈 거고 그 제가 논문에 그 사례 논문들은 몇 개 그 드롭박스 링크를 아까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제가 넘어가려고 하고요. 너무 그냥 설명해놨으니까 그 뒷부분 이제 마무리 한 5분 정도 남아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같이 원장님들 로컬 원장님들 많이 해보니까 어, 일단 뭐 당연히 치료 사례가 있어야죠. 치료 사례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진료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해보면 아 이게 뭐 저희 동기 이제 뭐 홍성거 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또 좀 뭐 하는 게 있는데 그 형이 했던 말이 아 이게 나의 진료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는지 알겠고 뭐가 빠져 있고 내가 이 처방이 어떤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을 못 했는데 자료를 모아보다 보니까 아, 이 처방은 예를 들어 뭐 기침 환자 중에서도 이런 특성을 가진 환자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급성기는 아니고 만성기 환자에 뭐 계속 콜록콜록 하는 사람의 효과가 있었구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진료가 좀 더 이렇게 증례 연구를 준비를 하다 보면 좀 벼려지는 게 있고요. 다듬어지는 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사실은 뭐 논문이 문제가 아니라 진료 측면에서 사전에 이제 본인의 그 진료가 좀 계획화된 표준화된 진료 처방을 표준화하라는 게 아니라 진료 프로세스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고 내용 면에서는 아까 제가 동영상 유튜브 강의 하나 링크 올려놨는데 거기에 케어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이 뭐뭐뭐가 있고 그거를 쭉 반영을 해놔셔야 되거든요. 뭐 지금 시간상 그걸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아까 논문 이제 순서에 맞춰서 케어 체크리스트 내용들을 뭐를 넣어야 되는지 생각하시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생명윤리나 공용 IRB 이런 것도 뭐 나중에 이제 뭐 아마 기회가 되시면 이 공용 IRB 사이트에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아까 환자 익명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고 한국은 생명윤리법 때문에 사실 증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서를 안 받고 IRB에서 동의 면제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동의 안 받아놨는데 증례 어떻게 쓰지를 그걸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IRB의 심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동의서 없어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좀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치료가 잘 됐으니까 증례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고 치료된 사례를 들고 오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못 써요. 그 자료는 아마도 한 90%그 자료는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 환자가 많은데 좀 같이 해보자. 근데 좀 미리 좀 디스커션을 하시고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게 로컬에서 하는 건 되기가 왜냐면 병원에서 하는 거는 검사 결과 같은 게 다 있고 레지던트들이 되게 그래도 꼼꼼하게 나름 차팅을 해놓기 때문에 좀 그래도 부족한 게 적은데 로컬 거는 차트도 없지 검사 결과도 없지 추적도 안 했지 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좀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례 논문이 이게 성공할지는 초진 때 다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를 평가를 할 거고 차트가 어떻게 표준화되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양방 다른 데서 검사한 것도 다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게 뭐 치료 끝나고 가져오라 그러면 해봐서 아시겠지만 절대 안 가져오잖아요. 초진 때 내놓으라고 해야 내놓지. 아 이거 잘 됐는데 나중에 검사 결과지 좀 갖다 주세요 하면 절대 안 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초진 때 다 차트랑 뭐 양방에서 한 거랑 모든 거를 다 해놔야지 되고 이 얘기는 사전에 기획을 하고 들어가야 증례 연구를 쓸 수 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료 가지고는 좀 쉽지 않다. 그거를 좀 말씀드린 거고 여기는 넘어갈게요. 평가지표 같은 거. 그래서 이제 한약진흥원에서 이제 P2A 이런 연구 지원 같은 게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뒤에서 설명하시겠지만 코 프로젝트에서 한약연구원에서 이런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 사례가 있어야 되고 이제 동의서는 뭐 받아놓으면 좋은데 사실은 뭐 무효하는 방법은 있고 처음에 이제 연구자랑 같이 하면서 나의 진료를 표준화해서 차트를 만들고 사전에 계획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용을 뭐를 내가 빠뜨리지 않을지 고민을 하려면 헤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막 열심히 모았는데 사실은 기존 연구가 진짜 정말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뭐 허리 통증 이런 거는 너무 증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기존 문헌을 좀 열심히 뒤져서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거 하나는 그게 뭐 치료법이든 평가 지표든 부작용 측면이든 뭐가 됐든지 하나 정도는 새로운 걸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겠다고 하셔야 되고 아마 이제 마지막 장이네. 그래서 좋은 논문을 쓰시려면 이제 데이터랑 흥미로운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이제 환자 관점의 이야기도 같이 그렇게 이제 글로 내가 어떻게 좋아졌어라는 거를 환자의 입말로 되어 있는 거를 논문에 같이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이 뭔지 늘 내가 이 사람 진단이 제대로 된 걸까 좀 고민을 하고 양방에서 검사한 거 의무 기록 같은 것도 좀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임라인 뭐 일대기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 하시고 치료의 순응도나 부작용 같은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 중심의 평가라는 건 뭐 객관적인 평가 지표겠지만 환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환자의 관점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모아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논문을 그냥 뜩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증례의 한계와 장점이 뭐가 있고 향후 연구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를 읽는 임상의들이나 연구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필요해 보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를 쓰면 언젠간 보거든요. 논문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걸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뭔가 부탁드리는 것 같은 경우인데 논문 출판도 중요하고 이제 홍보도 중요한데 막 그렇게 보조인 기탕을 써놓고는 무슨 뭐 경위 뭐 튼튼탕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홍보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논문에는 보조인 기탕 감위방이라고 써주셔야 이게 연구자나 임상의들이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는 공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확산하고 공유하고 재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제목을 쓸 때 이렇게 좀 다 같이 검색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식으로 제목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직내 연구 보고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